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한국사의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제목을 뭘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유학의 분화라는 좀 생소한 표현이죠. 실학과 양명학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 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유학이죠. 뭐 고등학이든 실학이든 그 모든 그 두 가지 것들은 기본적으로 유학의 한 분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학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동학이나 서학 정도 들어가면 이제 유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양명학이나 실학은 어디까지나 유학의 분파이기 때문에 그냥 유학의 분화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번 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저번 주에 아,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마저 하면서 유학의 분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이 유학의 분화에서 가장 핵심은 성리학이 이제 사림이 집권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어느 정도 급진적이고 또 진보적인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림이 집권한 이후에는 보수화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보수성을 이제 실학과 고등학자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까지 이제 양천제도를 살펴봤었고요. 양반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이제 중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인 계층은 넓은 의미로는 이 양반과 상민의 중간적 신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잡가를 통해 선발된 역관, 의관 등 기술관 혹은 전문 관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대로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부끼리 혼인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양반에게 차별을 받았으나 이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여 나름대로 그 행세를 할 수 있었죠. 이 중인층 중에서 하나 특이한 사람들이 이 서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인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 서얼은 이 양반 첩의 자식이라는 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반의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고 있었죠. 이 재산 상속이나 관직 진출에 심한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 보면 양반 첩의 자식은 문과 응시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사실상 여기서 중인과 같은 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문과응시 금지라는 이 규정 때문에 사실상 상민들보다도 더 못한 처우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상민들의 경우에는 문과응시가 금지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지만 없었다고 보면 되겠지만 여하튼 어, 응, 그 문과를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자격은 갖추고 있었는데 이 서울은 문과 응시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잡과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이 정기시가 있고 비정기시가 있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이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 보도록 되어 있고요. 꼭 잡과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역관과 의관이죠. 그리고 율과가 있고요. 그 세 가지 과는 3년마다 반드시 과거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요리사를 뽑는 경우도 있고요. 수의사를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각 기관에서 필요할 때만 이제 뽑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부정기시, 정기시 그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민들을 보겠습니다. 대부분 농민들이죠. 이 상민들은 자기 소유 토지나 이 양반의 토지를 소작해 경작했습니다. 조세와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던 것 역시 이 상민들이죠. 이 조세, 세금, 군대 가는 거, 이 두 가지는 이 상민들이 차지하는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민의 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바로 조선 그리고 고려 그리고 근대 이전 시기의 개혁의 핵심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민층 중에 약간 미친 수공업자와 상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중농 정책에 따라서 이 농민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양역천이라고 얘기하죠. 신부는 양인이나 천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역이라는 것은 직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상민은 과거를 통해 간직에 나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과거에 응시하여 과거 급제를 한 사람들,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33명이 이제 합격을 하는데요. 3년에 33명이니까 뭐 1년에 11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평균 연령을 보니 연구한 사람들 자료를 보니까 40에서 40에서 45 정도의 과거에 합격을 하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살, 45살까지 공부만 해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밥은 어떻게 먹죠? 식솔들은 어떻게 챙기고요? 굶기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어야지만 과거 음식, 과거 준비가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평민들에게는 정말 언간생신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죠. 이제 노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비들은요, 재산으로 취급되어 사실상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인데 가축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으니까요.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법이 시행되었죠. 이것이 이제 영조 시기에는 어머니가 노비면 무조건 노비인 그런 체계로 바뀌게 되죠. 아버지가 양반이나 상민이면 그냥 상민이나 서얼로 그렇게 되고, 이제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에는 무조건 노비가 되는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노비의 종류를 보면 크게는 공노비와 사노비. 여기서 말하는 공노비는 관나 관아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노비가 있고요. 사노비는 개인이 소유한 노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노비 중에는 입영 노비와 외거 노비가 있는데요. 입영 노비는 사실상 관아에 살면서 사실상 모든 자비를 맡은 노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노비들 중에서 외고 노비도 존재합니다. 사실상 이 외고 노비들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농민과 비슷한 처지였고 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이 역시 솔고노비와 외고노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솔고노비는 이제 주인집에서 함께 살면서 일을 하는 그러한 노비이기 때문에 자유가 별로 없죠. 거기에 비해서 외고노비는 재산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농민과 비슷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선 후기에 신분 질서가 동요하게 됩니다. 양반의 수는 증가했죠. 거기에 비해서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양반의 수는 증가하는데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한다. 이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내 군대를 갈 사람들은 숫자가 줄고, 군대를 안 가고 면세 혜택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증가한다. 국가 재정 면에서는 참 참담한 일이 되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상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면서 사실상 국가의 힘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 증가하면서 하고, 또 부를 축적한 상무인의 신분 상승 추구가 있었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마저 떨어지네요. 몰락한 양반들은 돈이 필요했을 거고요. 상민의 신분 상승 추구가 욕구가 강해지면서 사실상 양반 신분의 매입을 원하는 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이 아, 사실상 형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를 축적한 상민은 대부분 분홍층이거나 상업 자본가이거나 독립수공업자 등 이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양반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반층의 분화 현상이 이 시기에 강화된다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상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일당 전제와의 경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서로 타협을 하고 협조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세력이 모든 것을 모든 정치판을 장악하도록 만드는 일당 전제와의 경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권력을 잡은 일부 양반을 제외하고 사실상 다수의 양반들은 몰락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붕당이 실세로서 조정을 장악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분당들은 그야말로 찬밥이죠. 사실상 과거 시험에서 45세, 40세에 합격을 하는데 합격을 해도 뭐 합격이 되지도 않지만 설령 합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상 임용고시 봤다고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직급을 받고 또 실제로 가서 일을 해야지만 임금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과거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일자리가 없는 양반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건반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화됐는지 한번 살펴보죠. 건반은요, 중앙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사실상 권세를 독점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반이 있는데요. 이 향반은 향촌 사회에서 위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주로서 생계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중앙 정계의 진출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세도 정치가 강화된 시기에는 더더욱이나 중앙 정계에 진출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부질없는 짓이 돼버리죠. 다음으로 잔반이 있습니다. 사실상 몰락 양반들을 뜻하는데요. 일반 농민과 거의 같은 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민의 신분 상승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상민이 내 신분 상승의 주요 원인은 분홍층, 그리고 돈을 많이 소유한 평민층, 상민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신분 상속을 위한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이 합법적인 방법은 사실상 돈 주고 국가에서 명예직을 사는 거예요. 이 공명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빈 거죠. 빌공자의 이름명. 다시 말하면 이름이 직함이나 이름이 기입되지 않은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관직 임명장을, 그래서 공명첩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자, 이 공명첩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공명첩과 납속책을 통해 사실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승인하에 양반 신분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불법적인 사거래죠. 사적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족보를 구매한다든지, 뭐 구매를 하면 뭐 그렇다 치지만 위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양반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되죠. 이 중인층의 신분 상승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외란 이후 사실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죠. 전쟁을 치르고 나서 토지가 황폐화되고 세금 내 사람들의 토지 대장도, 그리고 인구 조사 기록도 다 불태워진 상황에서 사실상 세금을 걷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납속책과 공명첩을 이용해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집단 상소 운동을 벌여서 관직 진출 제한을 철폐해 줄 것을 조정에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서 정조 때가 되면 유득공, 박제가, 이성무 등이 규장과 검서관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유득공, 박제가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대표적인 실학자들이죠. 예, 그냥 넘어가죠. 중인은요, 19세기 중엽 대규모 소총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집단 상소, 그리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희들을 이렇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드리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축적된 경제력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향유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인은요, 뭐 이런 식이죠. 중인들이 모여서 북한산 자락에 모여서 사실상 시문을 외우는 그런 행사는 아니지만 여하튼 한글시를 낭독한다든지 한글시를 발표한다든지 자신이 쓴 작품을 소개한다든지 하는 이 중인층들로 이루어진 문인 활동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 독자적인 문화를 향유했다고 보는 것이죠. 서양 문물의 소개와 사실상 개화사상 형성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 중위층들은 사실상 역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이 역관들, 그리고 이 서울 자지들 중에 그 사신단의 일원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서양 문물의 소개와 개화사상 형성에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노비의 신분 상승을 보도록 하죠. 노비는 군공과 납속을 통해 양인이 되기도 합니다. 군공이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군대에서 공을 세우는 거죠. 적의 목을 몇 개를 배워왔느냐에 따라서 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납속은 외거 노비들 중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외거 노비들 중에서 이제 국가에 돈을 주고 양인 신분을 사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주 합법적인 방식으로 양인되는 길이고요. 하지만 노비들은 신분적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을 가는 경우가 더 흔했습니다. 그게 오래된 드라마죠. 추노라고 있었죠. 도망 노비를 찾아라. 뭐 이래가지고 잡아라. 찾아라가 아니고 잡아라구나. 해서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도망 노비를 체포하는 또 직업도 있더군요. 그런 예, 뭐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 조정은 사실상 노비수를 줄이려는 정책을 입안하게 됩니다. 사실상 상민의 감소로 양반의 수가 늘어나면서 상민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부족해진 군역 대상자와 군대 갈 사람들과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사실상 노비수를 최대한 줄이려는 정책을 피게 되죠. 이 영조 때에는 노비 종모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노비면 무조건 노비였던 것이 이제 아버지는 따지지 말고 어머니만 노비면 그냥 노비로 하자. 어떻게 보면 완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순조 때가 되면요 6만 6천 명에 이르는 공노비를 해방시킵니다. 상당히 빠른 시기에 러시아보다도 빠른 시기에 노비 해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길어지죠. 노비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이 공노비 해방은요 결과적으로 노비 수가 크게 감소하고 노비제도 자체가 점차 해체되는 방향으로 조선 조정이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군역 대상자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죠. 국가의 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사실상 노비를 해방시키는 방향으로 조선 조정은 노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회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제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농민 생활의 안정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사회제도가 운영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조정에서는 제시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세금을 면제해 주죠. 뭐가 소출이 있어야지 세금을 걷는데 재해가 발생하면 요새는 어때요? 뭐 풍수의 뭐 보험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혜택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한 번 재해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거의 목 소출이 없다시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 감면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울러서 황곡제를 운영해서 생활이 어려운 농민을 구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 초반부에 저번 시간에 한 2주 전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바처럼 이 황곡제는 사실상 관청에서 하는 고리대금업으로 바뀌게 되죠.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여러 제도들이 결국은 백성들을 울리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제도는 그 성격을, 그것이 백성들을 위한 제도일 수도 있고 백성들을 울리는 제도도 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소중한 대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조정에서만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양반지주들도 나름의 노력을 했죠. 초기에는 사림이 어, 그 중앙 정계에 진출할 그 시기, 어떻게 보면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아, 진보적인 그 시기, 보수화되기 전에 그 시기에는 사창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실상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자치적인 구휼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인심을 얻기 위해서 양반들이 향촌 질서 유지 목적으로 사창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창 역시 사림이 집권한 이후, 정권을 잡으면 다 그렇게 되나 보죠.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뭐 여하튼 사,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는 사실상 구휼기구가 아니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버리죠. 황곡제도 마찬가지고요. 가슴 아픈 얘기죠. 제도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거지. 여하튼 그렇고요. 다음으로 의료시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의료시설을 보면 해민서와 동서 할인서가 있습니다. 동서 할인서 이상하죠? 동할인서와 서할인서가 더 정확하죠. 이 해민서는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의료를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의관을 교육시키는 건 아니에요. 각자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처방전을 가지고 있죠. 각 중인들은, 의관들은 그 처방전을 이제 자식들에게 교육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의녀를 교육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해민서는요. 그리고 동활인서와 서활인서는 사실상 도성 인근에 설치되었고요. 서민 환자를 치료하고 유랑자의 수용과 구휼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랑자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농촌을 버리고 세금을 내야지 되는데 세금을 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마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수용하고 구유를 담당하게 되죠. 동활인서와 서활인서가요. 자, 여기서 이제 그 과거제도를 또 얘기를 해야지 되겠네요. 의관을 이제 선발을 3년마다 한 12명씩의 의관을 그 의과 급제자들을 뽑게 됩니다. 이제 뽑히면 어떻게 되죠? 각 지역으로 각 부서로 보내야지 되겠죠. 각 부서로 보내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방 관하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앙에는 이미 자리가 다 찼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관하에 뭐 예를 들어서 부검의로 가게, 지금 개념으로는 부검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언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과에 붙은 의원들이 지방 관하로 분산 배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의사들은 중앙 관청으로 올라오고, 아니면 뭐 지방에서 계속 부검이나 아니면 관하에서 하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합리적인 법률제도 운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뭐 건국 단군 이래 고려시대까지 관습법을 중심으로 사회를 유지했죠. 거기에 비해서 조선은 법전에 근거한 합리적인 법률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벌과 민사에 관한 사항은 경국대전 조항에 따라 처결했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경국대전 어디에 어느 조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는데 그러면 그렇게 처결을 내리게 되어 있었죠. 자, 형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역죄와 강상죄를 무겁게 처벌했습니다. 강상죄란 말이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상하 위계를 위계 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대하거나 예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그것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뭐 예가 적절하진 않은데요. 지금 이런 예를 들면 아마 사회 문제가 될 텐데, 여하튼 뭐 선생님 글쎄요, 이게 강상죄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는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위계 질서에 의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윗어른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 예를 갖추는 거죠. 목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처벌을 당하게 되고요. 또 이 시기에는 연좌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 범죄가 발생하면요, 고을의 호칭을 강등한다든지 수령을 그 책임을 물어, 잘 다스리지 못한 책임을 물어 수령이 파면되기도 하죠.
소유권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요, 문건에 의한 그 토지 매매 증서나 같은 문건에 의한 증거를 기준으로 처리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성리학 정착 후 종법이 적용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숙제를 한번 좀 과제로 종법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그냥 간단하게 조사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의 사법기관은 어떤 현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기관과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상권이 분립되어 있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있는데 비해서 이 조선시대에는 행정기관과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관청이나 상부 관청에 소송이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쪽에서 좀 불리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데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여기도 못 믿겠어. 그러면 위 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앙에는요, 사헌부, 많죠? 사헌부, 의금부. 사헌부는 이제 국가의 공적 기관이 되고요. 지금의 뭐 검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금부는 왕의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형조, 그리고 한성부, 도성의 치안을 담당하는데요. 여기다가도 소를 제기할 수가 있었어요. 장례원이 있는데요. 노비 문제를 전담하는데 아까 노비가 이제 도망가면 그 사람을 잡는 그 공무원들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그 담당 부서가 장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망 노비가 생기는 경우 장례원에 소를 제기해서 그 도망 노예를 찾아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방은요, 각 도 관찰사와 수령이 사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족 이 사림의 보수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물론 긍정적인 기능도 있었어요. 먼저 물론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족의 향촌 사회 운영을 위해서 유향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요. 또 향회를 통해, 이 향회는 모임이죠. 회의, 마을 회의를 통해 결속을 다지면서 향촌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죠. 이 지방 사족의 향촌 지배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수단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서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향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원은요, 지방 사족의 여론을 모으고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족의 권위를 강화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누구를 제사 지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서원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
누구를 제사 지내느냐가 핵심이죠. 기준이고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서원에 혹시 가시게 되면 누구를 제사 지냈는지를 보시면 그것이 이 서원이 어떤 성향의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노론, 소론, 뭐 여러 분파들이 있지만 어떤 계열의 서원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으로 향약을 살펴보도록 하죠. 주민들이 지켜야 할 자치규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요, 사실상 자치규약이라는 건 어떤 거죠?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 주민들이 지켜야 할 자치규약.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그 어떤 약속을 정해서 한 거를 자치규약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말이 좋아 자치규약이지 사실상 지방의 양반들의 주도로 운영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더더욱이나 풍속교화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자, 풍속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되면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사족이 사실상 양반 계층들이 지방의 행정력, 그리고 경찰력을 대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향약을 통해서 지방사족들은 자신의 위세를 드높였던 것이죠. 물론 명분상으로는 향촌 질서 유지입니다. 명분이 있고 현실이 있죠. 뭐, 그 대부분 뭐 명분을 더 앞에다 내세우지만 가만히 보면 실제는 대부분의 경우 이 권력이나 돈인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조선 후기 향촌 지배 질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사실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기보다는 나쁜 결과를 가져와서 사실은 이걸 수업에서 굳이 할까 말까 하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향촌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고 사족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냥 지방 양반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권위가 약화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분홍층이 성장하게 되죠. 여기서도 결국은 양반들은 몰락하고 분홍층들이 성장하는구나. 조선 후기에는 여하튼 경향적으로 양반들은 몰락하고 분홍층 그리고 상공업자들이 상승하는구나 라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홍층은 수령과 결탁하여 향회에 참석하고 여기서 이제 또 수령이 등장하네요. 수령이 사실은 지방 양반들 통솔하기가 어렵죠. 머리에 든 것 많아가지고 막 감나라 배나라 막 이러는데 한마디로 이 수령 입장에서는 이 그 좀 다루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회에 분홍층들을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향리직에도 이 분홍층들을 집어넣어서 이 수령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족의 지위가 약화되게 되죠. 그러면서 서원과 사우를 세우고
동족 마을, 집성촌이라고 하죠. 같은 성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형성해서 촌락 단위로 동약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과제로 낼까요? 사후가 뭔지, 동약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조사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향전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선이 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19세기의 세도 정치 아래에서 수령과 향리들의 농민 수탈이 극심해지는 배경이 되죠. 여기서는 굳이 또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정조가 또 여기다가 불을 지핀 면도 있어요. 사실은 정조가 수령의 힘을 강화시켰던 것은 왕권을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이제 없어지고 수령과 향리의 권한 남용만 남게 된 것이죠. 뭐 정도 탓도 아니네요. 여하튼 어떤 제도나 기관이 이 그는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자, 이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고려와 마찬가지로 부계와 모계가 함께 중시된 것이 조선 전기예요. 사실 이 부계와 모계가 함께 중시된 것은 고려만의 특징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었던 걸로 보여요. 조선 후기에 성리학적인 질서, 앞서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종법에 따라서 그 뭐 설명드리긴 그렇고 종법에 따라서 종법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이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로 변화되었지, 사실상 우리나라 고유의 풍속을 얘기를 하자면 부계와 모계가 함께 중시되는 그러한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에 제사는 자녀에게 고르게 상속되었고 제사도 자녀들이 돌아가며 지내거나 그 책임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제사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뭐 딸이라고 그래서 제사에서 제외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17세기 이후가 되면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게 됩니다. 성리학적 생활규범이 정착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어떻게 정착이 됐을까요? 방법이 더 중요하죠. 아까 얘기한 향약과 향약을 통해서 성리학적 생활규범을 강제했죠. 경찰력을 동원해서 만약에 성리학적 생활규범에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냥 향약을 통해서 구타나 린치를 가할 수, 이런 표현들을 써도 되나? 뭐 여하튼 이 집단적인 폭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리학적 생활규범의 정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재산 상속과 재산은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장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러니컬하게도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집안을 대대로 잇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자를 드리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진 거죠.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성의 지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혼인 형태를 보면 일부 일처제가 기본이고요. 하지만 첩을 두는 것을 금지한 적은 없습니다. 부인과 첩은 엄격히 구분되었고요. 첩의 자식인 서얼은 앞서 얘기한 바대로 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후 거주에 있어서 조선 전기에는 신랑이 상당 기간 신부 집에서 지내게 되죠. 사실상 뭐 조선 전기, 이건 조선 전기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시기까지 대체로 우리나라의 그냥 전통적인 결혼 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랑이 상당 기간 신부 집에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우리나라 전통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던 것이 조선 후기에는 혼인을 마친 후 신부가 곧장 신랑 집으로 가서 생활하게 되죠. 이 여성의 이혼과 재혼이 금지됐으며 여성의 정절을 중시 여기는 문화가 싹트게 되면서 여성 지위는 하락하게 됩니다. 자, 훈민정음의 이제 문화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훈민정음의 창제가 1446년에 있었습니다. 백성이 쉽게 익혀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의 필요성이 이 시기부터 대두되었기 때문이죠. 한글로 언해된, 다시 말하면 번역된 각종 서적이 편찬됩니다. 여기에는 그 농서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것들이 다 번역이 되게 돼요. 한글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리 채용 시험에 훈민정음 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규정했다는 것이죠. 행정실무에 훈민정음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지방관하나 지방자치단 뭐라 그러지? 동사무소, 요즘 동사무소라는 말은 안 쓰더군요. 주민센터인가? 주민센터에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훈민정음 시험을 봐야지만 합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 행정실무에 실제로 백성이 쉽게 익혀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훈민정음이 창제됐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고유문자를 갖게 되었고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게 됐죠. 자, 과학기술의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사실상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 정책이 적극 추진되면서 사실상 실용적 학문이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문학과 역법을 보시면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조선 태조 때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체 관측 기구로 호니와 간이가 만들어지고요. 역사상 처음으로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히 계산해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칠정사는요, 원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하여 만든 역법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역법서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력.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한양을 기준으로 그 천체를 관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달력을 제작했다. 이거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천자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종은 한양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달력을 받기 위해서 정초부터 사신단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돌아오면 이게 석 달 정도 걸려요. 어차피 의미가 없는 달력이죠. 뭐 물론 이게 외교적인 행사로서 의례로서 하는 거긴 하지만 여하튼 달력을 받는 행사, 다시 말하면 천자로부터 하늘의 움직임을 전해 듣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사신을 보내서. 그러던 것이 물론 사신은 계속 그 이후에도 보내지지만, 그렇지만 그 달력은 어디까지나 북경을 중심으로 이 천체 운동을 관측해서 만든 달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사실상 위도,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달력이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맞지가 않죠. 그러던 것을 한양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어냄으로써 사실상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달력, 우리나라 계절 변화에 맞는 달력을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측량 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루가 있고요. 이건 물시계죠. 앙부일구가 있습니다. 이건 해시계고요. 이 강수량 측정을 위한 측우기가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16세기 이후 기술을 천시하는 경향이 팽배해지면서 과학기술이 점차 침체되어 가죠. 자, 농법에서 무기제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농사는요,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모아 농사직설이 간행되게 됩니다.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 그러면 그 전에 농서들은 그러면 우리 풍토에 안 맞았나요? 예, 안 맞았어요. 대부분 중국에서 농서를 만들잖아요. 그거를 짜집기 한 것이 기존의 농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서 안에 있는 농사법 중에 우리나라 풍토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았죠. 세종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세가 많은 경험이 풍부한 농민들을 1대1 대면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를 한 것이
농사직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의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향약 집성방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네요.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 방법 개발했고 그것을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 그러면 그 전에 의서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중국 의서를 짜깁기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지도 않는 약재를 그러니까 소개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처방이 좋아. 그래서 봤더니 약재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 풍토에 맞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향약 집성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방유치라고 해서 의학 백과사전이 편찬되기도 하고요. 또 인쇄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개미자, 갑인자 등의 금속활자가 계속해서 제작돼서 활용되게 됩니다. 한 가지 좀 공통점이 보이죠? 우리 풍토에 맞는 그리고 앞서 얘기되었던 한양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 이 뭔가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결국은 우리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라는 국가의식 혹은 민족의식이 이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사실은 유학의 분화라고 해서 그 고증학이라든지 양명학이라든지 실학을 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요번에도 못 나갔네요.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고요. 이제 시험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문제는 이 LMS 상에서 이제 시험을 보라는 건데요.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알고 교육부에서도 알고 학교 당국에서도 알고 강사들도 알고 또 학생들도 아는 거지만 이게 커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교육부에서는 객관적인 성적 산출 기준이 무엇이냐 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시험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네요. 정리되는 대로 뭐 공지사항을 통해서 요번 주 내로 다음 주 초반까지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같은 수업 형태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